모시고 그간에 걸어오신 길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사단법인 아태평화교류협회를 맡고 있고, 우리 일제시대 일본에 의해 강제동원된 우리 조상들의 유골, 유해들을 발굴하는 단체를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출범된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아태평화교류협회 주된 그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저희들 협회는 2004년도에 뜻이 맞는 분들과 같이 동참을 해서 당시에는 뭐 아주 문외한이었고, 그때 당시 처음에는 일제가 저희들 조상들 일제시대 때 일본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조선 동포들을, 우리 한국의 국민이죠, 국민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희생을 시키고 전쟁에 참가시키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노동력을 착취했는 그런 일들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희생된 분들을 유해를 찾아오자 해서 모여서 지금까지 그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간 단체에서 시작하기에는 참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최초로 그 사업에 발굴 사업에 뛰어드셨는데요. 뛰어들게 된 특별한 어떤 이유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네, 저희 부친도 사실 강제동원에 사는 피해자입니다. 우리가 강제동원으로 끌려가서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한 도망을 나오고, 또한 해방 이후에 또 살아오신 분도 있고,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저희 부친이 이 생전, 제가 정말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부친의 내용을 이제 모친을 통해서 많이 들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현장의 사실 내용들, 이런 부분을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왔고, 또한 그 일에 대해서 어머니로부터 꼭 네가 한번 찾아봐야 될 분이 있다 하는 것을 교육 아닌 교육을 받고 살아왔기에 좀 여유가 되는 입장에서 한번 해보자고 기대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일제 강제 동원에 희생되신 분들 유해를 발굴해서 네. 국내로 이제 봉환 사업을 하시는데 한 어느 정도 몇 해에 걸쳐서 어느 정도 분을 모셔고 왔는지. 지금 뭐 몇 분을 모셔오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체적으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끌려갔고 강제로 동원돼서 희생을 당했고, 또한 그 숫자가 얼마인지 그런 것도 중요하고, 사실 저희들이 2004년부터 자료를 조사하고 일본에 있는 박물관, 또한 관공서, 그리고 강제동원한 전범 기업들 상대로 많은 조사를 벌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끌려간 우리 당시 강제동원자 약 한 150만을 추정하고, 거기서 해외 동원을 하죠. 해외 동원 외에 국내 동원도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말하는 부역이나 이런 건 다 일제시대 잔재인데, 그 부역이나 근거리에는
이제 강제 동원으로 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황해도로 갔다, 뭐 탄광으로 갔다, 뭐 일본에 가는 건 마찬가지니까 이제 국내 동원이라고 하는데 국내 동원 희생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국내 동원을 한 650만을 이제 우리 예상을 합니다. 우리 학자들이나 모든 자료에 의해서 통합해서 한 800만으로 봅니다. 800만 중에 해외 동원이 150만이고 그 중에 우리 일본군 성노예가 있죠. 성노예가 20만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800만 중인데 우리 협회가 지금까지 일본에서 찾은 일본과 또 필리핀, 태국, 남양군도 할 것 없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찾은 우리 동원자는 희생자라고 봐야 되겠죠. 한 37만 명을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사업을 이제 쭉 해오셨고 네. 그러다가 언제쯤 지금 2018년도에 아시아 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 대회를 그 1회 고양시 네. 경기도 고양시에서 1회 대회를 개최를 하셨는데 근데 그 개최됐을 때 참 국내외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게 민간인 신분에서 북한 최고위급 어떤 방문단을 이제 성사를 시켰고 또 그 대회를 이제 개최를 하셨는데요. 그 국제대회 개최하시게 된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 네. 그 스토리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들이 지난 15년 동안을 해외 유해 발굴 또 유골 조사 수습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13,000여의 유골을 찾았습니다. 수습해서 지금 보관 상태고 그 중에 3차례 거쳐 177을 국내에 모셔왔습니다. 와서 천안에 있는 국립 망향의 동산에 안치를 했고 공식적으로 정부에 통보를 했고 정부의 인가를 받고 당시에 대량정기위원회라고 정부 총리산하 기관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 기관이 2015년도 박근혜 정부죠. 12월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유해 발굴 사업, 진상조사 사업을 다 했다. 그런 이유로 그 행정부에서 그 당시 정부에서 폐지를 시켰는데 폐지를 시킬 당시에 저희들이 2015년도 1월부터 12월 달까지 서울시청 앞 광장부터 서울역 광장, 뭐 국회 행사장 할 것 없이 각 구청을 다니면서 대량정기위원회를 존속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외치고 다녔고 국회에 탄원서를 넣고 일본의 어떤 의식자들한테 서명을 받고 원국민 서명운동도 했습니다만 정부의 방침에 어떻게 미치지 못했고 결국은 국가의 어떤 국격의 힘이라고 하는 대일항쟁기위원회를 폐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에 일본과 해외에서 유골 발굴을 할 때 여기 북한도 우리 당시 조선입니다. 북한에서 강제동원된 희생자들 유해들을 저희들이 많이 찾게 되고 그 유해들을 북측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측에서는 유해를 모시고 갈 때까지 잘 남측에서 보관해달라는 내용을 받게 됩니다. 요청이 있었고.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국내에 모셔와서 천안 망향의 동산에 지금 마취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선 출신 유골들이죠. 그래서 그 관계를 유대를 하면서 같이 북측과 같이 합동 조사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한 10년 전이네, 2010년도경입니다. 그래서 북측에는 이제 일본의 조청년이라는 단체가 있으니까 그렇죠. 기관이나 마찬가지죠. 조청년 분들도 협조를 하고 같이 공조해서 유골 발굴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니까 해외 나오면 필리핀, 베트남 나오면 또 북측
관계자 대사관장 저번에 협조를 하고 한 10년 전부터 같이 연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서로가 공유하고 자료를 만들고 그런 관계를 한 10년 동안 같이 현장에 다니고 북측과 관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저에 대해서 이제 우리 단체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 와중에 이 정세가 풀리게 된 2018년도부터 급격하게 이제 만나게 되죠. 이제 모르게 만나는 게 아니고 모르게 만나 우리 유해 보안, 유해 발굴 차원에서 희생자 조사 차원에 만난 거니까 대한민국이나 뭐 희생에서 뭐 이 이름을 가지고 뭐 되게 나쁘게 할 그런 게 아니니까. 뜻있는 네, 편하게 해왔고 그래서 이제 편하게 저희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정부에 다 보고를 하고 뭐 국정원이 됐든 통일부가 됐든 접촉 신고를 하고 그전만 해도 그게 이제 불가능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측에서 요청을 합니다. 이 일은 우리 일본도 북한도 일본과의 조율 협정을 해야 된다. 관계 개선이. 예, 조율 협정, 우리 한일 협정을 해서 많은 뭐 우리가 뭐 일본에 의하면은 그 돈으로 나라가 경제 부국이 됐다고 하지만 당시에 참 억울하게 우리가 8억 불이라는 돈을 받고 우리 모든 이 강제 동원이나 포함된 일제 36년에 대한 합의를 봤다는 게 한일 협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일본과 한일 협정을 만들었죠. 우리 뭐 대학생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그 돈으로 뭐 포스코로 짓고 도로공사 도로도 만들고 은행도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 건데 물론 이제 그 돈보다도 북측은 정당하게 조율 협정을 해서 우리의 우리 배상을 받겠다 준비를 하겠다. 그래서 그 준비를 10년 전부터 해가 왔습니다. 해가 왔는데 협회와 같이. 예, 같이 해왔죠. 같이 해오다가 본격적으로는 2017년부터 그 기구를 조성합니다. 북한에도 그 위원회를 만든 거죠. 이제 민간 네. 이제 북측은 북측 정부를 대리한 그렇죠. 기관이고 남측은 이제 민간 단체 나태평화 예, 제 단체와 같이 이제 협조해서 공동 기구를 발족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입니다. 위원회 산하에 이제 조사 기구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같이 저희들하고 이제 연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남측에 있는 자료를 공조하길 바라고 북측에서는 이 일만큼은 남북이 이상과 모든 것이 상관이 없다. 그 시대, 그 조선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 해방 전의 시기를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남북이 손을 잡자고 요청을 한 거죠. 그 조선아시아 태평양위원회 위원장이 김영철 위원장. 네, 맞습니다. 또 김영철 부위원장이 리종혁 부위원장. 이종혁 부위원장이고, 네, 이종혁 부위원장은 지금 북측에서 한 5개 정도의 의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최고위층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북측이나 남측에서 최상위급 뭐 아주 덕망이 있는 분 중에 한 분이고. 그럼 2018년도에 결정적으로 네. 이제 북한의 어떤 그 방남 이제 사절단을 파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제가 북측을 방문했어. 그게 언제쯤? 18년도? 2018년도죠. 2018년도 방문을 하고 그 전에는 이제 제3구에서 주로 만났고 네. 여러 번 갔다 왔다 했지만 주로 밖에서 우리 아주 뭐 빠르게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나 뭐 돌아갈 때니까 개선. 예, 좋은 그 시기.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을 때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김성애라고 우리가 알기로 뭐 통일전략실장이라고 하는데 아태 실장입니다. 아태 우리 조선 아태 실장 직함인데 우리 북미회담의 실무자죠. 네. 김성애, 박철 이런 분들하고 계속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 대회를 추진하자. 자기들이 남측에 대표단을 보내겠다. 그래서 결국은 최상위급의 이제 비준을 받아야 되니까
제가 들어가게 되고 들어가서 이 내용을 설명하게 되고 네. 김영철 위원장을 뵙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허가를 받고 참석을 시키겠다, 대표단을 보내겠다. 아주 철저한 준비를 해서 대표단을 보내겠다. 그래서 첫 번째 대표단은 김성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었고 저한테 그 참석 명단에 다 포함되어 네. 있었는데 갑자기 오는 날에 이제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 대회에 대해서 일본을 규탄하고 일본의 전쟁 범죄 만행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그것을 가지고 남북이 정말 같은 목소리를 내보자 하고 참석을 하는 그런 계기에 어떤 국제대회가 아니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2019년 네. 5월부터 이제 어떤 남북 간의 교류가 굉장히 이제 경색이 되고 교류도 거의 다 이제 끊긴 그런 상황인데 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외부적인 요건도 있겠지만 방금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국내적인 요인이 있다면 어떤 아까 자꾸 해방전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남한의 어떤 생각과 가치관 네. 그리고 지금 북한의 생각과 가치관 어떤 이질감이 네. 다름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럴 수도 있겠고 일단은 70년간 어떤 서로가 같은 동포지만 각자의 사상과 이념이 다른 데 살아왔고 그것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상당히 참 힘들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남북 평화통일 남북이 함께하자 외치고 우리 대통령이 가서 그렇게 북한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큰 일을 강의를 하셨는데 이 북한은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광장에 하고 난 데는 서로 뭐 이제 평화통일 온다고 또 생각을 아주 기쁘게 우리 남한에서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죠. 북한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게 만약 우리 민족끼리 같이 손잡고 외세에 굴복하지 말자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 있다시피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성급한 게 아니냐. 북한이라는 데가 자존심이 상당히 강하죠. 없어도 우리 정말 이 고구려의 자존심 이런 것이 기상이 있는 그런 국민들입니다. 그런 국민들의 어떤 뜻과 마음을 좀 잘 헤아려야 되고 또 북한이 지금 어려운 날을 표신하게 도와준다는 것을 자꾸 강조할 필요 없이 정말 우리 가족, 우리 식구한테 밥을 주면서 밥을 줬다고 소문냅니까? 그렇지 않는 아주 정말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이렇게 민족 간의 어떤 대화 또 도움할 수 있는 어떤 틀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한 북한을 좀 이해를 하고 북한이 우리가 북한이 바라는 게 뭔지 우리 남쪽, 우리 남한, 우리 한국 쪽에서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닌 우리 북측이 뭘 바라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 시점에 해야 될 일이 뭔지를 깊이 한번 또 되새겨보고 그 일로부터 우선 남북과 북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근 이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돼서 그 일본에서 그 무상급식 제외에 이어서 코로나19 마스크도 조선인 학교 유치원생들에 대해서 배제를 하겠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트평화교류협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입장을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입장과 앞으로의 그 방향, 그 조선인 학교 학생들에 대한 마스크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급식이라든가 그 외에
또 일본인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아트평화교육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 또 어떤 지금 형태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조선학교를 잘 알아야 됩니다. 조선학교는 일본 속에 생겨난 우리 민족의 문화와 그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물론 그 학교를 만드는 주체가 북측이 되어왔고 그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 우리 박정희 대통령 올 때까지 우리 남측에서 만든 학교가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북측에서 우리 글과 문화를 지켜야 된다고 조총련을 통해서 지원을 한 거죠. 조총련은 조선인총연맹입니다. 그렇죠.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무슨 뭐 말갱이고 이런 건 아닙니다. 뭐 사상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 학교에 다녀야만이 조선 글을 배울 수 있고 조선 문화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95%가 남측 사람들입니다. 북측에서 나온 사람들은 얼마 안 됩니다. 인구가 남측이 많다 보니까 지금 또 현비로 남측에서 온 사람들이 1세대, 2세대, 우리 3, 4세까지 다니고 있는데 거의 남쪽 출신입니다. 그 남쪽 출신이 왜 그 학교에 가겠습니까? 글을 배울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문화를 알 데가 없었고 조선 문화와 조선 글을 지키려고 지금 또 압박과 핍박을 받고 아주 차별 받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작년에 유치원들한테 급식을 제한했습니다. 네. 그런 사건이 생기고 부터는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단체들 교합을 하고 또 기업들, 우리 상방울 어떤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서자 이제는 뭐 남과 북이 어디 있고 조총련이 어디 있고 저 민단이 어디냐, 우리 다 가족들, 우리 형제들이고 우리 민족들인데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조선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어렵고 지금 또 교복을 못 입고 다닙니다. 교복을 입고 다니면은 뭐 교복이 한복입니다. 원래 조선학교 교복은 다 뜯어버리니까 지하철이고. 그래서 일본 교복을 입고 학교에 출근하고 학교에서도 우리 한복을 갈아입습니다. 그렇게 지금 어렵게 왜 피해를 안 당하기 위해서 지금도 굉장히 네. 차별을 받고 있는. 네, 차별을 받고 있고 그 학교가 한 70개가 되는데 전국에 땅이 전부 일본에서 임대를 씁니다. 임대를 쓰는데 임대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또 급식비나 이런 것들이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전부 학생들이 공납금을 내야 됩니다. 우리 월사금이라 하죠. 내고 이제 선생들이 급여를 잘 못 받죠.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힘든 속에서도 우리 글과 우리 문화를 지키려고 지금까지 하고 그나마 작년부터 많은 일본인들이 동참을 합니다. 동참을 해서 잘못된 것이다 아베를 규탄하고 매주 또 규탄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스크 차별화 사건이 터지고부터는 일본인들이 스스로 나서기 잘못됐다고 이렇게 또 지적을 해주고 많이 변화가 있고 이럴 때 우리 정부가 또 우리 한국의 국민들이 좀 우리 조선학교를 많이 감싸주고 또 많은 위로의 또 문자라도 보내주고 위로의 말을 전달을 해주면은 그들이 상당히 힘이 안 될까 생각합니다. 마스크 관련돼서 협회나 아니면 그 한국의 민족기업이라든가 같이 해서 뭐 이렇게 마스크라든가 전달한 사항이 혹시 있나? 이제 지금 마스크 10만 개를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10만 세트를 준비해서 오늘 상방울 그룹에서도 지원을 하고 우리 민족 단체들 그리고 민족 기업들이 동참을 해서 꾸준히 지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을 우리 한국 정부도 모르고 있지는 않을 텐데요. 네. 그 정도면 한국 정부에서도 지원이 어느 정도 좀 가능했을 텐데.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지원을 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 여기 그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 김복동 할머니가 또 작든 크든 꾸준히 또 일본 조선학교에 후원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이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를 돕기 위해서 많은 활동도 하셨고 돌아가셨지만
예, 그런 분의 유지를 받도록 또 후대들이 또 움직이고 있고 지금 활발히 많이 지금 예선을 타고 그 조선학교 실태를 알고 물론 저희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에도 국제대회를 하셨는데요. 2019년도에는 또 우리나라가 아닌 이제 필리핀에서 국제대회를 하셨는데 필리핀 국제대회에 대한 어떤 의의와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1차가 저희들이 경기도 그 고양시에서 했죠. 네. 1차 대회로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네. 우리가 일제의 침략 전쟁에 대한 규탄 대회를 그렇죠. 목적으로 국제대회를 했으니까 1차 대회를 하고 상당히 이제 반응들이 좋았고 그래서 북측과 해외에서 꾸준히 하자, 꾸준히 이 대회를 유치하자 해서 사실 2차는 평양에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북측에서는 평양 해봐야 별 내용이 없다. 이렇게 이슈가 될 만한 것도 아니고 언론이나 방송에서 그렇게 노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당분간은 해외에서 하자. 남측이 됐든 해외에서 하자 해서 한국 남측이 했으니까 피해구에서 한번 하자는 제안을 했죠. 이종혁 선생님이 이제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세 개국을 이제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 필리핀은 북측하고 교류가 없습니다. 연락 사무소도 없고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필리핀하고 북한하고는 인적 왕래도 없었지만 어떤 교류도 없던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북측에서 부탁을 한 거죠. 필리핀에서 국제대회를 하면서 필리핀 정부와의 또 교류를 할 수 있게 한번 해보자 하는 부탁이었죠. 그래서 이제 필리핀 정부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죠. 요청을 했지만 역시 필리핀 또한 뭐 일본에 많은 돈을 쓰고 있고 경제 원조를 받고 있다 보니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일본을 규탄하는 대회인데 일본의 예산값이 많은 필리핀이 쉽게 수락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또 고비를 넘고 많은 지원군을 또 요청을 해서 결국 어렵게 이제 필리핀에 유치를 하게 됐는데 하여튼 뭐 그 필리핀 행사를 하면서 북측과의 또 많은 필리핀과의 교류 연락 사무소를 열자 하는 것도 또 대통령까지 보고가 되고 또 장관들하고 상담을 하게 돼서 큰 성과를 얻었죠. 지금 그러면 북한하고 필리핀하고의 어떤 그 교류의 물꼬는 터지는 상태입니까? 예, 터지죠. 그래서 서로 원래 또 초에 서로 방문하기로 했는데 대표단을 꾸려서 이제 대사관을 만드든 연락사무소를 만드든 오픈하기로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잘 못 움직이고 있고 서로가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 그렇게 다 각국 위에서 이제 승인이 떨어진 상태고 그렇게까지 그런 좋은 결과도 냈고 또한 필리핀에서 국제 대회를 하고 나니까 우리 한국에서 하는 또 다른 큰 이슈가 되겠죠. 같은 피해 우리 국민들이 필리핀 4년입니다. 우리는 36년인데 필리핀 4년을 집에 뒀다 보니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이 대회가 방송에 나가고 여론이 형성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죠.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말도 듣게 되고 이런 걸 우리 국민들이 몰랐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을 젊은 세대가 많이 다시 생각을 바꾸게 되고 그런 말을 듣게 됐어요. 그럼 이제 2018년, 19년, 올해가 이제 2020년인데 네. 올해도 역시 그러면은 국제대회를 이제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어떤 준비 과정이나 올해 어떤 국제대회는 어떻게 진행될 건지. 올해 국제대회는 사실 저희들이 좀 크게 준비를 하자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제안을 했고 작년 저작년 1차, 2차는 국내에서 했고 또 해외에서 했고 이번에 잘 국내에서 하자. 국내에서 하면 거대하게 하자. 이제 3차니까 네. 3세판째는 우리가 삼전악단도 오고 우리 남측에 뭐 들을 수 있으면 방탄소년단도 올 수 있으면 우리가 섭외를 해보겠고 우리 뭐 하여튼 큰 그림을 한번 만들자. 그래서 그렇게 기획을 다 했습니다. 다 해서 5월달에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네. 5월달에 국제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19로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서 네.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 8월달 가도 지금 8월달 또 협의를 했는데 8월달도 지금 거의 불가하겠나 이제 이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나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앞으로 이제 태동과 과정과 이제 걸어오신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이 아트평화기부협회가 걸어가야 할 방향과 또 개인적인 또 우리 안구수 회장님께서 또 하시고 싶은 이루고 싶은 어떤 일이 있다면 우리 독자들에게 네.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은 일단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를 조사하고 발굴하고 수습해서 그걸 국제사회 홍보하고 국민들에 알리는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꾸준히 그 일을 할 것이며 그러나 지금 국가가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좀 소극적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일은 해외처럼 정부에서 위원회가 됐던 기구가 설립돼서 공권력이 수반되는 그런 기구가 분명히 설립이 돼야 된다. 발족이 돼서 우리가 유고를 찾아오면은 여기서 각 포항 사람을 찾아오면 포항시에 우리가 연락한다고 포항시장이 만들겠습니까? 하지만 국가기구는 이런 사람이 히로시마에서 유해를 발굴했는데 유족을 찾아라 공권력을 가려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공권력도 필요하고 또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권이 또 공권력이 수반돼야 되고 민간이 하는 것은 항상 정부 기구와 협조해서 민간이 찾은 것을 정부가 검수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국가 기구가 없으니까 소속 국가 기구가 발족이 돼서 다시 부활이 돼서 이 많은 단체들이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했을 때는 외로웠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강제동원 그는 국민들이 다 알 것입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강제동원 미친놈 이랬는데 지금은 많이 알고 또 인지가 돼 있고 공부가 돼 있으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저희들이 이제 하기도 쉽고 그런 상황인데 다음 바라는 것은 국가기구가 다시 부활돼서 정말 체계적인 조사와 그 실태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또 남북관계에서 저희들이 어쩌다 보니까 북한과 남한과의 어떤 교도부의 중간에 관계가 조금씩 하고 있는데 북측이 민족 문제를 우선 우리가 상의를 하고 공조해서 서로 교류해 나가자는 제안으로 국제대회에 요청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 이후의 협력관계 기업이 진출하든 개성공단이 됐든 건강하게 됐든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안고 있는 일본의 침략 야욕에 지금까지도 굴복해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공동 손잡고 나가자 하는 그런 제안을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단체가 앞으로 조금이라도 그런 일에 좀 보탬이 되었으면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 대담에 응해 감사하고 네. 협회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